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요즘 가장 뜨거운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풀악셀을 밟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 중국이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죠.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자동차 업계가 이 배터리 교환형 전기 자동차 사업화에 힘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꼭 저하고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공부 시간을 더 늘린 것 같고 학원을 하나 더 끄는 것 같은데 제 비유가 틀렸습니까? 어쩌다 그런 비유가 나왔나 모르겠지만 네. 정확하시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특히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선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늘 자부했는데 네. 이제는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자체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공부 방법으로 해볼래라고 하면 긴장하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셨는데 먼저 네네.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라는 게 뭡니까? 일단 핸드폰을 생각해 보시면요. 최근에는 충전기에 꽂아 쓰고 실제 겨울에 추울 때나 야외 나갔을 때 배터리가 방전돼서 용량이 얼마 안 남으면 막 불안해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충전기 빌려서 충전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생각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10년, 15년 전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배터리 여분 하나 더 가지고 다니셨죠. 그랬죠. 그다음에 교환해서 쓰고 맞아요. 그다음에 용량이 많이 사용하는 분들은 하나씩 더 추가로 사고요. 딱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지금은 충전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럼 배터리를 그냥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전기차가 방전이 되면 충전소에 가서 꽂고 충전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네. 급속 충전은 뭐 40분, 그다음에 완속 충전은 6시간, 7시간 있다가 완충되면 다시 끌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교체형이라는 얘기는 카트리지 타입으로 배터리를 싹 빼내고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를 싹 집어넣어서 뭐 몇 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을 완료를 하고 배터리 교환하는 거죠. 네. 바로 빠져나오겠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제 아는 사람도 전기차를 한번 써봤는데 충전소 찾고 충전하느라 다시는 안 쓰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선호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나라에서 실패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얘기를 먼저 드리면요. 네. 우리나라 전기차의 어떤 선도적인 지역하면 제주도거든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게 했었습니다. 저도 평가를 갔었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전기 택시 그 당시에는 일충전 주행 거리가 약 160에서 200km 미만이었죠. 보통 하루에 택시 운행 거리가 한 300km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카트리지 교환 방식으로 그 도두도종 공항 옆에서 그 카트리지 전체를 밑으로 뜯어내고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교환하는 시간도 20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셰시 일체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에서도 이제 출시를 하겠지만 18분 만에 80%까지 완충되는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형체가 규격화되다 보면 실제 현재는 일충전 주행거리가 소비자들은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결국 배터리 팩을 여기저기 쉽게 말하면 차체 곳곳에 막 쑤셔 넣어서 많이 집어넣어서 주행거리를 늘려야 되는데 네.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베터플레이스나 르노, 테슬라 등도 유사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했다가 결국 사업화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의 핵심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교환형 전기차 배터리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화가 어려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배터리가 또 하나의 문제, 교환형 배터리의 문제점이 표준 규격의 제약을 받는다면서요.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 일단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호환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요. 예전에 십몇 년 전에 핸드폰을 바꾸면요. 충전기를 매번 새로 샀었죠. 먼저 충전기 못 썼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너무 낭비가 심하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상용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 배터리나 차종별 배터리가 표준화를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는 표준화를 해버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의 무게, 사이즈 이런 게 통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건 앞뒤나 내부의 어떤 구조, 무게 밸런스가 맞아야 승차감, 조종 안정성 이런 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배터리의 무게를 일정하게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에 맞게 모두 통일해서 규격화해라. 결국은 일충전 주행거리가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한계가 존재하겠죠. 내구도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화는 아직 갈 길이 먼 배터리의 성능 개선에는 제약 조건이 되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하기 위한 시작의 단계인데 뭐냐 하면 배터리를 렌탈해서 쓴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럼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만 구매하라 이런 내용이고 렌탈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가 충전된 배터리를 하나 빌려주는데 얼마씩 비용을 받고 충전된 게 방전되면 다시 교체해주고 이런 쪽이니까 진입 장벽이 낮겠죠. 그리고 자동차만 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값도 초기 비용도 적게 들고요. 예. 실제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그렇죠. 전체의 30-40% 이상을 차지하고 네. 충전거리가 길어질수록 이게 거의 절반까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이런 결국 비용 부담에 대한 걸 줄여주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이 낮고 또 한 가지는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제3국 아프리카나 이런 전기차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플랫폼 그대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어떤 선점 효과가 있다. 결국 전기차에 중국의 패권을 차지하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막 무슨 아이디어 냈을 때 정말 나 너무 뛰어나 하다가도 제가 낸 생각 남들도 다 하고 있을 때 되게 좌절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중국의 한 생각을 다른 나라가 안 한 건 아니죠. 행동을 옮긴 게 중국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서 시범화해보고 이걸 실행한다고 했을 때 정부 주도하에 아주 일괄적으로 쫙 전체 패턴이 바뀌지가 않고요. 시장 규모가 작죠. 그런데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규모가 워낙 큽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 27개국 수출하고 동일한 효과를 내거든요.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놓자마자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가 결국 555개소가 1년 만에 구축이 된 거죠. 역시 규모는 뭐 따라갈 그렇죠. 곳이 규모와 없네요. 정부의 어떤 정책 주도하에 움직이는 어떤 사회주의 이런 그렇죠. 부분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보니까 중국 장춘에 택시 배터리 교환소가 생겼대요. 이게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충전소가 아니라 교환소. 그렇죠. 그러니까 1분 만에 배터리 팩 전체를 성공적으로 교체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금 상용화 상황인데,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세계에 수출을 그렇죠. 염두에 하고 있고요. 네네.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배터리 교환소 생기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555개소가 생겼다는 건 상당히 괄목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1년이 안 된 시간 안에 이렇게 세웠고요. 결국 인프라 구축은 된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기차나 최근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LG, 삼성, SK가 전 세계 34%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TL이 1등으로 올라선 이유는 내수 시장이 워낙 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펴는 순간 이러한 자동차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참여한 기업체는 무조건 수익은 난다라는 얘기죠.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특이한 시스템에 대해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면 무조건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무서운 이유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넌센스고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나 르노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을 했다가 너무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하고 제약 조건이 많아서 드롭을 했는데 중국은 좀 불편해도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우리나라에선 쓰겠다라고 하면 사업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기술 축적이 되면서 가격 원가 절감이 되고 향후 지금은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배터리 얘기 나오면 늘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 4년 후 우리나라는 한 6년 후면 상용화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될 경우에는 지금보다 어떤 집적도가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피도.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전체 전용 플랫폼 전체에 배터리 깔던 것 일부 옛날에 LPG 차량처럼 트렁크에만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 시스템은 오히려 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런 걸 선점을 하고 시장이 무르익을 때까지 5년, 6년, 7년을 내수 시장만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패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저랑 경쟁자가 공부 시간 더 늘리고 학원 하나 더 다닌 것 같다 그랬는데 또 교수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랑 가는 길이 다른가? 예를 들면 저는 문과고 그 친구는 이과고 그랬는데 결국 대학은 같은 대학을 가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냥 그래 너희는 너희 방법대로 내수 시장에서 해 이런다고 될 일은 아니네요.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시장만을 봐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27개국 수출효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대한 연구나 개발은 중국 측에서 주도적으로 누가 봐도 생뚱맞고 비효율적이지만 진행하는 걸 그냥 방관한다고 해도요. 거기에 우리가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그 규격에 맞는 전기차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일부라도 개발해서 중국 시장에 출시를 하고 내놓는 것이 시쳇말로 발 하나 살짝 담궈놔야 나중에 그게 상용화되고 활성화되면서 시스템이 진짜 구현이 됐을 때 우리가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 결국은 이게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의 어쩔 수 없는 애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교수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그 배터리 부분은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네. 전기차가 지금 예전에 한참 이슈가 됐을 때보다 지금은 발목이 탁 묶인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 전기차 속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어떤 특정 분야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기술력, 자원, 시장 규모, 규제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원을 보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전혀 아니죠. 뭐 리튬이온 배터리의 리튬이나 이런 히토류나 각종 금속들을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80% 이상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요. 네. 시장 규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25분의 1, 27분의 1밖에 안 되죠. 결국은 우리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할 건 기술력과 규제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기술력은 기업들이 가진 노력을 더하고 정부의 R&D 사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기술력은 확보해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규제 완화입니다. 결국 기업하기 좋고 R&D 하기 좋고 시범 사업하기 좋은 어떤 규제 완화나 시범 구역의 책정을 통해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부분을 주문하셨어요. 네. 자, 오늘 중국의 배터리 교환용 전기차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대덕대 이호gun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는데 교수님 오셨으니까 저희 쌍용차 관련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쌍용차 회생 더 이상 희망 안 보인다 사실 교수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지만 직설적인 결론을 내주셨는데 오늘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라면서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어떤 그 기미나 조짐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를 희망하는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보고가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쌍용차가 정상화된다거나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산업은행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또 지방 어떤 선거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부 국민들은 지금 이 쌍용이 그 상황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국고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구조조정과 어떤 자율적인 생산성 향상 이번에만 도와주면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우리가 지금의 매출을 가지고도 정상화할 수 있고 급여 지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서 보여주지 않는 한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세금 투입에 대해서는 안 좋은 여론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일이 촉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게 교수님하고 저희가 1월에 이 인터뷰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셨던 거잖아요. 네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 없이 결국 또 생사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렇죠. 쌍용차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덕대 이호gun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